결혼식장이나 카페뿐만 아니라 삭막한 도심 곳곳에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존재, 바로 형형색색의 꽃들인데요. 각종 행사와 기념일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꽃들은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꽃을 다루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미래 10대 유망 직종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형형색색의 꽃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장식과 감상의 용도를 넘어서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까지, 이렇게 폭넓은 활동 반경을 기반으로 제2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이 일은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일 텐데요.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멋진 덕담으로 통용되는 요즘, 평생 향기 가득한 꽃길만 걸어온 분을 오늘 청소한 뉴스에서 모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화훼 디자이너 이지연 명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장님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꽃길에도 큰 꿈이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소한 뉴스 이지연 명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대한민국 명장 이지연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시는 여러분께 꽃길에도 큰 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꽃꽂이를 배워 30여 년 동안 꽃집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플로리스트 아시죠? 네. 플로리스트란 꽃을 재배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꽃을 디자인하는 사람, 꽃을 판매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들을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행사장에 꽃꽂이를 장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꽃집들을 창업을 하든지 자기가 자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꽃과 함께 저는 이렇게 살면서 많은 일들을 좀 해왔습니다. 어떻게 그 꽃집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명장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한 명밖에 없는 화훼 디자인 직종의 명장이랍니다. 꽃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꽃을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로 행복하시고, 저도 취미와 직업이 같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는 안병욱 선생의 에세이를 읽고 저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 아버님이 꽃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는 예쁜 그 꽃과 함께 제가 살았거든요. 집안에는 그 예쁜 베고니아나 제너리움들이 항상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화분에서 무화과를 그때 따 먹어본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미화부장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환경정리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학급마다. 그러면 상을 주고 그랬는데 들꽃을 꺾어다가 화병에 꽂아서 장식을 하곤 했죠. 또 친구들과 우리 커서 꽃집을 하자 이런 말도 해오곤 했어요. 아마도 우리는 그때부터 아마 꽃길에 그 큰 꿈을 그때부터 꾸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꽃꽂이 학원에 다녔습니다. 꽃꽂이를 배우러 갔습니다. 꽃꽂이 배운 거는 그 실습한 꽃을 사무실에 장식을 하곤 했습니다. 행사 때는 이제 제가 자신도 붙고 실력이 좀 쌓아져서 맡아가지고 꽃장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여기에 저는 만족하지를 못하고 일요일이면 서울로 플라워 디자인을 배우러 갔었습니다. 동양 꽃꽂이만으로는 한계를 느꼈고 서구식 플라워 디자인을 배워서
꽃 상품으로 접목을 시켜가려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참고 시간을 내서 서울로 꽃을 배우러 다녔었습니다. 정말로 그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녔을 때 그때는 이제 노처녀라 눈총을 먹을 때였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실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괜찮을까 생각을 하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꿈을 한번 펼쳐보기로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시집이나 가지 무슨 직업을 갖는다고 그러냐고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그 허락을 하시는데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었다니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제 것인 듯 정말로 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계신 가까이 그 천안에 꽃집 겸 제가 꽃꽂이 교습소를 그때 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꽃꽂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나 꽃에 입문한 사람들이 꽃집을 하게 되면 장사꾼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남들처럼 꽃바구니 그 만들어서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눈을 크게 뜨고 그 보니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역을 찾아서 결혼식장에 부케를 납품을 하고 또 교회 꽃꽂이 꽃을 꽂아주고 해서 이렇게 매상을 올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공예를 같이 배워서 꽃꽂이와 접목을 시키고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등공예를 배워서 저만의 그 특수한 꽃바구니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배워서 그 짜고 엮고 하는 기법들을 플라워 디자인 오브제 제작하는데 응용을 했습니다. 동양 매듭이라든지 박공예 또는 제가 그 붓글씨, 사군자 이런 것도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배웠는데 이 배운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저에게는 큰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 꽃꽂이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해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잘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차차 이제 그 안정도 돼지고 자리가 잡혀가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건을 하나 내세웠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부가 되면 직장에 나가는 것들을 좀 꺼려 했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결혼을 해도 꽃길을 걷게 해달라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제 조건을 찬성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천안에서 서울로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서울역 대합실들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서울역 대합실 안에 통유리로 예쁜 꽃집을 지었어요. 제가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밖에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곤 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남편도 외국에 손님만 오면 꽃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그 외국은 꽃집들이 다 부자거든요. 자랑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꽃집들은 굉장히 꽃으로서 성공한 갑부들이 있습니다. 제일 원예 주식회사, 또 고토 프로리스트, 히비오 하단들은 모두들 공통점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작은 꽃집들을 했는데 아들들이 그 대를 이어서 새로운 그 화원으로 탈바꿈을 시켰고 또 새로운 디자인과 상품을 개발하고 또 그들은 그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무던히 열심히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 매출이 1000억에서 1조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영역도 넓고 이렇게 그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그 몸담고 있는 꽃꽂이 협회에서 1991년도에 일본의 단체와 국제 친선 교류 전시회를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사범모들을 데리고 일본을 처음 갔습니다. 그 처음 가서 보니까 꽃 상품들이 정말로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꽃꽂이 수준은 그네들이나 우리는 좀 비슷했는데 상품은 우리나라가 많이 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서구 그 디자인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너무나 한심스럽고 좀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도 플라워 디자인을 배워서 이거를 빨리 발전을 시켜갔던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그 꽃다발이나 이런 것들을 신문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팔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그 포장지와 리본을 수입을 했습니다. 포장을 해서 저희 꽃집에서 팔고 또 다른 꽃집에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꽃값이 비싸진다고 꺼려들 했습니다. 저희 꽃집에서만 주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서울역대 앞시련의 꽃집이 너무 포장을 예쁘게 한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포장지를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그 배우려 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본에서 그 자재를 한국에 수출했던 회장님이 그 실태를 보러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대문 반포 꽃상가 이런 데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둘러보시다가 한참 3단어한을 꽂으시는 걸 보더니 아니 한국은 꽃꽂이 회장도 많고 또 그 꽃 수준도 높은데 어떻게 저 3단 하한은 옛날 조화한 꽂는 거와 똑같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하고 싶지만 고착진 디자인의 인식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보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듣는 순간 이것이 나에게는 첫 번째 기회구나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지요. 그 우리나라에 낙후되어 있는 플라워 디자인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에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이걸 외면했더라면 아마 저도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꽃집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였지만 제가 처음 하는 이벤트고 정말 도전이고 이거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기를 내고 해보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992년 7월 8일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제1회 플라워 디자인 및 꽃포장 데몬스트레이션을 개최를 합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그 플라워 디자인 학교를 유학을 하고 AIFD 멤버가 되었던 마스야마 도쿠지 선생을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이런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500여 명의 관객이 몰려왔습니다.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그 강사가 작품을 할 때마다 새로운 거를 사진 찍고 싶어서 앞으로 쫙 몰리는 바람에 아주 혼잡을 이루기도 했었지요. 입장권 판매가 꽤 흑자가 났어요. 돈 욕심이 난 게 아니라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경기대회를 한번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3년도에 제1회 청학과 플라워 대회를 열고 인터플라워 월드컵 대회에서 그 챔피언인 무라마스 후무코 선생을 초청을 강사로 하고 또 도움과 또 그 심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회 플라워 디자인 꽃포장 데몬스트레이션과 또 경기대회를 함께 개최를 해서 우리나라의 경기대회 시대를 제가 열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탑 프로리스트들은 제가 한국에 다 초청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또 그 노르웨이 톨군다센 또 독일의 그레고리 레아시 프랑스의 기마르탕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 프로리스트들은 3번, 4번 초청을 했고요. 렌 알크마데 선생 또 일본의 요시노 미야코 선생 등 이런 강사들을 쇼핑을 할 때마다 제가 먼저 플라워 디자인 공부를 하고 또 우리나라 화훼 수준을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해서 JFTD 회장 또 대만의 화훼협회 회장, 우리나라의 화원협회 회장 등 꽃식구를 한 1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성대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그 파티를 연거가 우리나라의 국제 친선을 도모하고 우리 그 꽃상품이 해외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요. 이렇게 그
남들이 하지 않은 일, 또 남들이 모르는 일, 이런 일을 찾아서 많은 일을 해 나갔습니다. 강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노트가 60회 정도 한 노트가 책이 3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출판을 1996년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러피안 디자인을 소개하는 그 교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들이 된 것들이 지금도 교부나 영풍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가 다 미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경기대회를 운영한 사람으로, 그 경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도 부르고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그 도움을 많이 청하고 또 봉사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그 임시 시범 직종이었던 화해장식 직종을 정식 직종으로 승격시키는 데 노력을 하였고요. 또 장애인 경기대회 화해장식 그 직종을 창설을 도와드렸고, 고향의 빵남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거기에서 IHCAP 경기대회 또는 대한민국 플루리스트 경기대회, 또 텔레포라 한국 선수, 대표 선수 선발대회 등 여기저기서 많은 부름을 받아서 가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 또 국제 장애인 기능올림픽 등의 심사위원, 또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인도,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지에 참가해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인도 대회 때 제가 지도했던 두 선수가 동양 꽃꽂이 부분과 그 웨스턴 부분에서 둘이 금메달을 다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합우승 3연패 하는데 여기에 그 기여를 해서 국위선양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나라에서 훈장을 주더라고요. 산업훈장, 또 대통령 표창장, 국무총리 표창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장, 그리고 또 그 노동부 장관 표창장, 농산부 식품장관상, 또 경기도지사 표창장 등 여러 군데서 훈표창장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 같은 이런 꽃길을 걷고 싶지 않으신가요? 플루리스트는 많은 그 길과 그 영역들이 넓습니다. 여러분 그 22세 청소년들이 그 경기대 지방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전국대회 가서 상을 타면 국제대회에 파견 선수로 만약 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6,720만 원이라는 상금을 많이 탈 수가 있고요. 또 그 동탑 그 산업훈장을 목에다 걸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대학생들은 여러분들 그 장학금도 받게 되고, 또 같은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연 1,000만 원 내외의 장려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컵 대회가 있고 유럽컵 대회, 또 인터프라 월드컵 대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아시아컵은 물론이고 인터프라 월드컵에서 은메달, 금메달을 다 쟁취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면 칼 한 자루 들고 외국을 순회하면서 국위도 선양을 하고 외화도 벌어올 수 있습니다. 저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강습회를 하고 다닙니다. 사람은 성실과 신용을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여러분들 성실과 신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키고 또 이거를 잘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을 할 때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지, 시간을 잘못 지키면 정말 낭패를 보거든요. 어느 일요일 날 그 아침에 그 꽃집 문을 여는데 손님이 부케를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무슨 부케요? 하고 어리둥절 했는데 보니까 직원이 부케 주문을 받아놓고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 직원은 막 얼굴이 그냥 그 사색이 되어 있고, 또 부케를 찾으러 온 그 손님은 발을 동동 굴리고, 정말 이렇게 난처하게 됐는데 이 상황 판단한 저는 빨리 부케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부케를 만들려면 2~3시간 걸려야 되는데 30분 만에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돈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부케를 기다리고 있을 신부를 이렇게 행사장이나 결혼식 때 주문받은 이런 납품을 할 때는 시간을 정말로 잘 지켜야 합니다. 가까스로 그 결혼식 전에 부케가 도착을 해서 다행이었지만 심부름한 그 신부의 동생은 어머니한테 아주 꾸중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일은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덜란드의 튤립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튤립. 이 튤립은 그 17세기경 터키에서 그 보잘것없는 부분을 그 네덜란드 화해업자들이 갖다가 이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5천여 개의 화해 재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그 넓이만도 66만 평이나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알스메어 그 꽃시장, 이 꽃시장에는 하루에 2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또 5천 트럭에 5천 개의 꽃들이 유통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가 튤립을 이렇게 그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과학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그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화해업자들이 대학 교수들과 협력을 해서 바다를 메워서 소고기가 많은 네덜란드 토질에는 그 튤립이 잘 자란다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품종을 계속 그 육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 화해 산업을 발전을 시켜갔고, 화해업자들이 단결을 잘 해서 이렇게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가리아의 장미 향수 사보셨나요? 예. 그리고 프랑스의 장미, 모두 이것들은 그 과학이 일어난 국가의 그런 보배입니다. 이들은 창의적으로 모든 것을 과학적인 그 토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플로리스트의 전망들은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플로리스트도 돈도 벌 수 있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놓치게 되겠죠. 예, 두 마리 토끼는 잡기가 참 힘들다고 하지요. 이렇게 꽃들을 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런 마음에서 고운 마음으로 꽃꽂이를 해야 됩니다. 꽃꽂이 산업은 정말로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 생산량이 1조를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1인당 그 꽃 소비량은 10,00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2005년도에는 조금 2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이제 경제가 이럴 때 국민 소득과 그 소비량이, 꽃 소비량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또 이런 그 변동이 있고, 또 네덜란드는 꽃 소비량이 1인당 우리의 7배, 또 일본은 4배 정도가 되고요. 또 그들은 그 소비량이 그 20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화해 산업은 이제 우리 국민 소득과 이렇게 비례를 하며 가기 때문에 3만물 시대는 꽃 소비도 많이 증가될 거를 보고요. 앞으로의 그 전망은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플로리스트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한번 알아볼까요? 플로리스트는 창의적인 그런 작품을 조금 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한 3개월 정도 그냥 그 화해 그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공부를 하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화해장식 기능사 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꼭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격증이 없어도 꽃집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화원의 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특별한 공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저렇게 간단한 그 라이프, 주머니 칼 이런 거나 몇 가지의 공부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또 꽃집을 먼저 생각한다면
모기 좋은 곳에 한 4평 정도의 그런 그 점포만 구할 수 있으면 큰 자본 없이도 이렇게 그 편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 꽃집을 뭐 조그맣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좀 팔다가 이런 것들이 점차 실력이 쌓아지면은 큰 이벤트 같은 것도 맡고 또 뭐 박람회 같은 데서도 일을 맡아가지고 영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일하면서 그런 것들을 키워갈 수 있고 영역을 넓혀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걸어온 길과 또 여러분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 플로리스트라는 그 직업 소개를 좀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그 진로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